백년 전쟁과 왕국의 개혁, 그리고 정치체에 대한 권리. 1346년 7월 12일 에드워드 3세의 원정군 중 약 1만 5천 병력의 선발대가 노르망디 세르부르 근처 생바스트라우크에 상륙하였다. 이후로도 후발대의 병력을 보충받은 에드워드 3세의 부대는 노르망디를 가로질러 가면서 26일에는 캉을 점령하고 센강 중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8월 15일에는 파리 인근 푸아시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에드워드 3세는 파리를 공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아 9월 3일까지 칼레에 도달하였다. 이 당시 파리는 13세기 초에 축성된 필리프 2세의 파리 성벽 밖으로도 도시가 팽창한 상태에 있었고 성벽마저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즉 에드워드 3세는 군사적으로는 파리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북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를 정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랐다. 또한 비용을 들여 점령한다 하더라도 필리프 6세를 따르는 귀족들로 둘러싸인 파리를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을 받는 축성식은 파리가 아닌 랭스에서 거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굳이 파리를 점령할 이유가 없었다. 그보다는 향후 프랑스 침략의 교두보가 될 칼레항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보였다.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은 기본적으로 필리프 6세와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일종의 재판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 자신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중세적 의미에서 게르보다는 바타유에 가까웠다. 그러한 차원에서 1346년 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원정은 바로 280년 전에 발생했던 1066년 노르망디 공작 기욤 2세의 잉글랜드 원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즉 1346년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은 누가 더 우월한 자인가를 가리기 위한 결투심판을 도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필리프 6세가 이에 걸맞은 뚜렷한 대응을 보여줄 때까지 에드워드 3세는 노르망디와 피카르디 지역에 대한 처참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리프 6세가 프랑스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7월 17일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원정 소식을 접한 후 22일 생드니 수도원에 가서 결연하게 붉은 왕기를 치켜들고 로앙으로 향했으나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를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원정군이 파리를 공격할 것을 대비했으나 8월 중순 잉글랜드군이 푸아시에서 칼레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잉글랜드군을 추격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8월 26일 3만 명에 이르는 필리프 6세의 군대는 크레시에서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의 에드워드 3세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잉글랜드 사상자가 300명이 안 되었던 반면 프랑스의 사상자가 약 2000명이나 되었으며 전투에 참가했던 대귀족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 대승을 거둔 에드워드 3세는 바로 다음날 약탈을 감행하며 칼레로 진격하였고 드디어 9월 3일 칼레시에 당도했다. 이제 잉글랜드의 보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시작한 에드워드 3세는 9월 4일부터 1년에 걸쳐 칼레 공성전을 펼쳤다. 필리프 6세는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347년 8월 칼레시는 잉글랜드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에드워드 3세는 승전보를 울리며 10월에 칼레를 떠나 12일 잉글랜드에 도착하였다. 1346년 크레시 전투의 패배는 필리프 6세는 물론 전통적인 프랑스 귀족들에게 믿지 못할 치욕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작전과 충분한 준비도 없이 잘 정돈된 잉글랜드군에게 무작정 돌격한 프랑스군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공격은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미 전력에 있어서 잉글랜드군과 프랑스군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크레시 전투는 서양 전쟁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크레시 전투에서 죽은 자들은 수많은 프랑스의 개개 봉건 귀족들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죽음을 통보받은 것은 전통적인 봉건 기사들의 전쟁 방식이었다. 크레시 전투는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강력한 돌파력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가해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최초의 전투였다. 충분히 숙련되고 잘 조직된 대형을 유지한 장공 부대의 위력은 서양 전쟁에서 원거리 투사 무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망디의 봉건 기사들은 앵글로색슨 보병 부대를 격파하며 자신의 시대를 선포했다면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봉건 기사들은 잉글랜드의 군병들에게 대학살을 당하며 종말을 거했다. 아울러 크레시 전투는 엄격한 군령에 따라 대응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은 군대가 각자의 무용을 과시하며 휘몰아치는 전사들의 무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각주 34번. 물론 프랑스도 제노바 출신의 석궁 용병 부대를 막대한 재정으로 고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잉글랜드군에 대해 프랑스군은 기사도적인 용맹함을 내세우며 대책 없이 언덕을 향해 돌진했다. 이 당시 프랑스군과 제노바 용병들은 장거리 행군 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제네바 용병들은 보급마차에서 자신들의 방패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프랑스 기사들에 의해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잉글랜드군의 주력은 무거운 갑옷을 갖춘 기사들이 아니라 가벼운 갑옷을 착용한 장군 부대였다. 특히 이들은 백년전쟁 발발 이전까지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와의 전투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잉글랜드 장궁의 위력과 사거리가 당시의 일반적인 석궁보다 우월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본문. 크레시 전투가 프랑스 기사 귀족들에게 남긴 파급력은 전쟁 기술의 차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기사 귀족층의 정치적, 사회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위신의 하락은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자부심만 가득한 프랑스 귀족들이 평민 출신의 잉글랜드 장군 및 보병 부대에 의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다는 점이다. 귀족이 평민에게 지거나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였던 시대에 크레시 전투는 프랑스 기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닥친 처참한 패배는 새 위계의 이데올로기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닌 자부심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즉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수치심의 차원을 넘어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 귀족이 지닌 정치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가 심각하게 의심받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주력랑을 친 국왕과 대귀족들은 과연 자신들이 외치는 정치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국왕은 세금만 거둘 줄 알았지 싸울 줄도 다스릴 줄도 모르는 자가 아닌가? 이는 프랑스 정치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을 제공하였다.